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의 시대는 같다 업데이트 6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3분 정도 늦게 방송을 시작했네요.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원래 늦는 사람이 아닌데 부득이하게 3분은 늦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평소에 사람들하고 약속 장소에도 늦어서는 안 되지만 예.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방송 몇백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거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한 분에 피자 한 판 정도 예.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100몇십 분 처음에 계셨거든요. 그렇죠. 시작할 때 지금 켜자마자 지금 그러게요. 많은 분들 3분 들어와주셨는데. 늦었네. 나 진짜. 아무튼 죄송합니다. 좀 오늘 이슈가 있어서 좀 늦었고요. 아무튼 오늘도 좀 힘차게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제 옆에 또 한 분씩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정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새날에 또 많은 팬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죠. 국제개발협력활동가 오이석 형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오이석입니다. 이번 주는 환경 쪽 특히 이슈가 많았어요. 설악산에 이제 케이블카 놓겠다고. 그거. 그러면서 그날 전후로 해서 한하진 장관이 국립공원을 또 아주 또 칭찬하는, 국립공원이 뭔지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또 신문 사설을 올려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인가 하는 이제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내일 모레 국립공원의 날이라는 행사를 또 환경부가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사이코패스 집단인가 하는, 정말 화가 많이 나게 하는 그런 환경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날의 미래 권력,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뭐 업데이트의 마차다 뭐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보람 PD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람 PD입니다. 네. 아니 업데이트의 마차라는 그런 별명에 대해서 마차님은 혹시 뭐 따로 얘기 맞아요. 없으셨어요? 아마 이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죠. 네, 시청자분들도 네, 비밀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가 지금 벌써 6회째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 업데이트가 확실히 좀 유익하다, 또 재밌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업데이트의 댓글을 한 두세 가지만 좀 읽고 우리가 파이팅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영일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분 수고하십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니 우리에게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기레기들이 입 닫고 있으니 젊은 네 분들이 앞장서서 보도하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과 믿을 수 없는 언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님께서는 부정부패자들 척결하고 젊은 청년들이 광범위한 바른 정신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3.1절이잖아요. 근데 벌써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뭐 이상한 이런 뭐 그런 그쵸.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오늘도 사실 뭐 분노할 만한 소식이 가득하고, 지난주 일요일부터 좀 저도 오늘 좀 방송 텐션이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좀 네. 이 주말부터 워낙 이슈들이 많았고, 근데 월요일 날 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내부 반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정순신 사태라든지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조금 묻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3.1절인데 또 윤석열은 공식석상에서 또 친일 관련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굉장히 좀 텐션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오늘 방송도 좀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도 계시니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또 파이팅 넘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텐션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화가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부들부들해. 텐션이 지금 아주 부들부들해요. 또 지난주에 저기 원희룡이 또 망언을 했거든요. 그 건설노조 욕하면서 아프리카도 이러지 않다고. 이 인종차별주의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습니다. 정말 혐오스러워요. 아무튼 뭐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뭐 보람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제 눈을 안 쳐다봤는데 예. 모든 분들이 다 쳐다본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예. 좋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황희사의 코너 먼저 시작을 할 텐데, 현안 이야기 오늘 또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희두의 스팀팩 출발하시죠. 네, 황희두의 스팀팩. 오늘은 원래 제가 두 가지를 다루잖아요. 네. 하나는 시사 이슈고 네. 뒤에는 IT를 하는데 미래 IT. 네, 원래 준비한 게 있었어요.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 또 3.1절이기도 하고 지금 또 그걸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글을 남기고 했을 때. 그래서 뭐를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분들 30%에 들어가는 사이언스 그분들이 와서 댓글 아니 뭐 열심히 사실 달았는데 30%인 사람들도 있는데 겉으로 그 자기의 그 쿨함을 티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 나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치우치지 않는다.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아 나는 그냥 딱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지 누구처럼 맹목적으로 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네, 저희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앞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오늘 지금 썸네일로도 나와 있는데 그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뒤에 친일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TK 이 합동 연설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김기현 씨가 나경원 씨를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다시 나경원 씨를 끌어올리면서 아 이 TK 와 보니까 아 나경원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경원 씨 열심히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반응이 정상이거든요. 뭐야 이거? 나경원 조리돌림 하는 거 정신 같아. 나간 거 아니야? 저번에 생각이 굳이 하지. 가가지고 식사하고 손 붙잡고 할 때도 나경원 표정 보셨잖아요. 그 유명했죠. 뭐 그 근데 그러고 나서 혹시 뭐 텔레를 받았는지 이번에 약간 표정 관리 좀 하는 것 같던데 뭐 아무튼 보수를 지켜온 정통 보수의 심장이다. 뭐 20년 동지다. 뭐 이렇게 띄워줘요. 역겹다. 근데 이걸 보던 이거 민주당 아닙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후보가 이걸 보고 세게 들이받더라고요. 특히 지금 정순신 때문에 학폭 이슈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학폭 2차, 3차 가량 뭐가 다르냐. 근데 실제로 비율을 보더라도 과한 게 아닌 게 자기네들 그 막 연판장 돌리고 초선 의원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사실 나경원 씨가 우리들은 많이 비판하고 싫어하지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얼마나 그 큰 그렇지.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까? 큰 사람이죠. 거기서. 그 안에선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막 가갖고 연판장 돌리고 나중에 가갖고 우리들 뜻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하나씩 찍어내렸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렇게 다시 TK의 뭐 상징인 것처럼 띄우니까 이 천하람 후보가 이거 못 참겠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들이받은 겁니다. 또 정말- 천하람 띄워줬네. 정말 저는 좀 약간 웃겼던 게 그 사람이 무슨 TK나 PK에 뭐가 아무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자기 동네도 지금 뭐 다른 지역에 원래 하고 있다가 집도 용산이라고 하고 사는 것도 중구난방이고 여기 가서는 여기가 우리 지역이라고 저기가 우리 시댁이라고 그러고 뭐 어디가 동네라고 그러고 내가 어디에 엄마라고 하고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게 또 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개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기현 씨 같은 경우에 또 막 황교안 씨랑 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안철수 씨는 또 이상한 소리 혼자 저기서 떨어져서 하고 있고 하여튼 막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진짜 너무 재밌다. 남의 집 싸움 구경 너무 재밌다 하고 있다가 뒤에서 칼빵 맞고 지금 약간 맞아요. 지금 상처받은 상태인데. 좀 현타 왔어.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저쪽에도 저렇게 난리가 나 있다. 근데 지지자분들이나 우리라도 저 얘기를 계속 해서 깔 거 지금 많잖아요. 정순신 아들 문제 이렇게 넘어갈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장해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건 최근에 그 방금 말씀 주셨던 사안 플러스 한동훈의 스모킹 건 없었다 해서 보도도 나오고 그쵸. 지금 되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맞아. 갑자기 한 38명 정도의 그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깽판을 치면서 지금 이게 좀 꼬였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민주시민들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연판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막 호명을 하더라고요. 천하람 후보가. 그래서 뭐 홍위병이란 얘기까지 나오는데 막 또 홍준표 시장까지 참전해가지고 저 애송이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거의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다 저기도 지금 상황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흐름 있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 원래는 다른 분야도 하지만 오늘은 또 3.1절인 만큼 그렇지. 맞춤형 주제군요. 그렇죠. 오늘. 3.1절에 맞게 좀 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네. 고고식님이 1만 원 보내주셨고 웬지데이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짐을 싫어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아주 역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뭐 다들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3.1절에 그것도 상상을 벗어난 소리들 막 쏟아냈죠. 뭐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국권 상실됐다는 얘기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학폭 논란이 최근에 불거져서 정순신 사태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딱 연결해서 듣는 거죠. 야 저거 그럼 정순신을 저렇게 꽂은 것도 그 문제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자 탓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니까
뭐가 문제였는지도 전혀 몰랐던 거 아니냐. 저 진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약하고 당할만 하니까 당한 니들이 잘못이지. 뭐 문제나 된다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별로. 그렇지. 옛날에 뭐 부모와 돈도 능력이라고 하던 막 그런 사람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희한한 소리들 막 쏟아내는데 심지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글로벌 어젠다 협력 파트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전문가들도 이거 부적절하다는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기시다 총리도 사실상 그 아베 노선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하나씩 좀 가져와서 좀 까볼 텐데요. 어.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아베가 뭐 헛소리 했다는 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은 계속해서 한일 합의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래서 한국 측도 특별히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 시민단체, 학자들은 이거 문제 해결 안 됐다. 그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그 강제동원, 뭐 전쟁 범죄 인정 이런 문제들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고 특히 법적 배상도 해결 전혀 안 됐었죠. 근데 아베는 저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뭐 사기, 속임수에 끌려단 사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그거 묵살시켜왔고요. 특히 식민지였기 때문에 반발할 때 그 역사 이렇게 들여다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처형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두고 막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그게 연결된 게 막 식민지 근대화론 퍼뜨린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뭐 공문서 타령하는데 그게 없는 것도 당연한 게 일본이 그런 거 왜 자료를 막 적어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김복동 할머니 측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런 주장을 늘 해오셨죠. 피해자들한테는 재판이 최종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원고가 된 4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구제를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을 비롯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냥 무시하고 배짱을 부려왔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었음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바짓가랑이 막 잡고 오히려 막 쫓아가고 있는 이게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장작을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이거 이건 항상 생각은 하고 마음속에 한 켠에 있다가 네. 살다 보면 또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쵸. 이걸 또 장작을 또 짚어주시네. 그쵸. 사도광산 사진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섬 내 광산인데 네. 이게 태평양 전쟁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를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추진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의 내로남불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난징 대학살 등재를 막으려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등재를 반대하는 국가가 있다면 심사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한다. 이런 거를 세계 기록 유산 조항을 도입을 했던 거죠, 일본이. 근데 지금 한국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건 또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등 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을 해요. 이중잣대다. 그리고 뭐 국제기구의 약속 이행을 해라 라는 요구도 하고 정직한 태도로 설명해라. 뭐 차별은 존재했고 사도광산에서 가장 위험한 업무가 타 조선인한테 배정됐다. 이런 얘기를 일본 내부에서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든 말든 그냥 난 내 얘기 할 거야 라고 한 거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좀 세계관이 흡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뭐 이건 워낙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그렇죠. 정말 일본 최근이었죠.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전범기를 저렇게 펄럭이고 우리 해군을 거기에 격려시킨 아주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것도 최근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막장스러운 게 이랑 생일 잔치 한다고 서울 항복판에서 기미가요가 틀어졌죠.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야금야금 영역을 넓혀오는데 지금 뭐 사진은 준비돼 있진 않지만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장기 당당하게 걸어놓은 그 세종이었나요? 거기에 시민 아파트에. 예, 그것도 그거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 인간이 했던 얘기가 더 가관이잖아요. 막 조센징이라 그러고 대깨문이냐 그러고 하는 얘기 보면 노엘이랑 똑같아요. 자기 욕하는 건 다 대깨문이래. 그런 그 루트가 있어요. 이게 왜 저런 생각을 할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신데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그런데 계속 빠져들면 그냥 날 욕하는 건 다 대깨문이야 이렇게 되치는 게 그냥 디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앞서 보셨듯이 대통령부터 지금 저 모양인데다가 뭐 거기에 지금 뉴라이트계 막 곳곳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뭐 김태호 같은 안보, 교육
등등 죄다 뉴라이트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엔 그나마라도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그 극우라고도 볼 수 없는 친일 매국 그런 사람들이 막 거리로 나서가지고 당당하게 일장기 흔들고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막 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쿨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쨌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싸울 수는 없지 않냐.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온갖 쿨티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대로면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계속 시간 질질 끌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아 이거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하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쿨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뭐 저는 앞에 헛소리 했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자칭 보수라고 하는 단체들도 오늘 뭐 거리에서 일장일 들고 뭐 난리 난 거 뭐 요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보도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주위에서도 고민인 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시사 무관심층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민주당은 뭐 친북 친중 뭐 너네는 뭐 그 중국 왜 그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거나 아니면은 언제까지 그 과거에 집착할 거야 이제 우리 좀 나갈 때도 되지 않았어 이제 한미일 동맹 뭐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니 과거가 청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로 나아갑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학폭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일본에 아쉬운 소리 좀 하고 윤석열 하나가 바보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우리가 안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윤석열이 저렇게 할수록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정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뭔가 저 사람이 저 나라가 뭔가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포섭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타이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뭐 평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중국이 거기다 대고 바로 말 참견은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바로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우리도 하나의 중국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깨갱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왜냐면 쓸데없는 말을 굳이 안 할 그 필요 없으면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은 사실 근데 그 말 자체가 뭐 평화라든지 뭐 이런 뭐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도 봤을 때 뭐 학교 교실에서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친구가 만만한 친구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이게 근데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그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어떤 취급을 또 당했습니까? 둘 다 막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더 늦게 풀어주고 안 풀어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 윤석열이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그런 바보 취급 당할수록 우리나라 국격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제가 아까 글로도 남기긴 했지만 통일부 통일미래 기획위원장으로 김명호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뉴라이트거든요. 그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그 판결 두고 판사를 비난했던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신통일에 대한 구상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3.1절 전날. 이 자체도 기가 막힌데 그 아까 뉴라이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뉴라이트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MC님. 네? 뉴라이트에서 가장 믿는 사람. 아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이거 좀 이승만요. 네 맞습니다. 네. 진행했어요. 아 지금 슈퍼챗이 갑자기 너무 많이 터지고 있네. 오늘 좋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늘 만으로 9년째 9주년이 그래서 새날이 그렇구나. 9주년이 되는 날이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재가 부족하니 너무 과도한 배제는 건국을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 지금과 되게 비슷하죠. 뭐 인재 얘기하고 뭐 중도 외연 확장 얘기하고 하는 논리는 계속 일관된데 그걸 다르게 포장할 뿐이죠. 근데 그러면서 장관, 뭐 강요, 국회의원, 경찰, 군대 이런 데를 다 일본 부역자들로 채웠고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 나니까 라디오로 국민들한테 괜찮다 하고 자기는 바로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강다리 폭파시켜버리고 뭐 보도연맹 학살 사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 그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이승만은 아직 우리가 그 되찾지 못했었잖아요. 그때 그쵸.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이다. 그 정도로 악랄한 인간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런 인간을 지금 추앙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국에는 중국대로 뭐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계속 자극하면서 전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인간인데 근데 그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승만도 전쟁 났을 때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민들 버리고 속이고 도망쳤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추앙하는 윤석열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저런 인간한테 나라를 맡겨놓으니 우리가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청년들이 윤석열 뭐 지지한다 만다 이런 것도 일부 아주 극성 맞은 사람들을 과대표시키는 거지 지금 많은 청년들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정순신 사태로 인해서 서울대 내부에서도 지금 막 대자보 붙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보도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다루고 하면 진작 저 더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뭐 20대가 현저하게 낮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정말 정치적인 채널이 아닌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6년부터 인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출생률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사실 그 전부터도 그렇죠. 떨어졌습니다만 근데 그 지표를 보면 박근혜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뭐든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핵 우리나라도 필요하다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다 대고 뭐 대성렬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뭐 대가리가 큰 성렬이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정작 러시아 상황만 보더라도 전쟁이 나면 나가가지고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리고 그냥 무작정 일단은 지금은 윤석열이 싫을 뿐이지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 대책거리가 있다면 얘네들은 우리한테로 펴줄 사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결국 온라인에서 뭐 정확한 사실 맞춤형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마케팅에서 그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완벽한 맞춤형 전략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쵸. 겉으로 나는 20대다라고 하는 70대도 있고 그렇지. 충분히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건 없고 그리고 꼭 무언가를 한다 해도 난 아닌데 라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완벽한 건 안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때로는 성동격서도 하고 저들의 성동격서 대응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온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속도전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제 사진 2장만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는 최근 또 뭐 장예찬 씨 아까 앞에 얘기해 주셨지만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 네, 사람. 지금 보면은 야, 이제 강북화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 조롱에는 하여튼 특화가 돼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이준석 띄워주지 마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준석 띄워주는 거로 보인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조롱에 특화돼 있습니다. 약간 저런 식으로 지금 장예찬 씨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장예찬 후보도 요 며칠간 잠을 못 잤을 것 같다. 이 주변에 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논란 엄청나게 커지니까 쓱 그 등장한 인물 막 살짝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그렇게 뭐 창작의 자유 보장해달라 이러면서 센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슬쩍 바꿨다는 거예요. 아이유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저는- 해외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2천만이 넘는데 네. 서민 씨가 진짜 웃겼던 게 그 선대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아이유 분명히 이지은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거의 얼마나 될까 이랬다가 그게 또 와. 기사가 엄청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그것도 깠거든요. 적어도 그 보수 유튜버라고 그 보수도 아니지만 그런 채널 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세상이다. 그쵸. 맨날 그 안에 아.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민심과 괴리되는 거 아니냐고 뼈 때리는데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 극우 집단과 특히 서민 같은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세상 속에 갇혀 있는가를 보여준 장면이었고 또 다음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예찬 씨도 꽁투를 게 나는 그래도 글로 썼지 직접 상담 같은 거 안 받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도 저 완전 그 장면도 뭐 웃겼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도 지금 진흙탕 싸움 진흙탕이에요. 시작했잖아요. 진흙탕 싸움이에요. 네. 특히 또 웃긴 건 이제 그 이기인 씨가 또 다른 후보입니다. 근데 장예찬 후보가 내 건 차단했다. 그래서 이런 비판도 감당 못한 후보가 우리 당 최고위원 되면 어떻게 민주당 박살내냐. 약간 이 사람은 장예찬의 황희두네요. 황희두 씨는 마삼중 하다가 차단당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니까 민겔인가에 올라온 걸 봤는데 저거 하면서 야 니네 주인은 지금 그러면은 황희도 차단했는데
마삼중이 대표까지 했잖아 이러면서 또 이게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지하게 몰입해가지고 이런 걸 막 논리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온라인에서 이건 흩어져가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나중에 굉장히 스노우볼이 커질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속도전도. 그래서 이런 속도전에 대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잘 흡수해 올 것인가.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라 보고 오늘 방송 일단 제 황희도의 스팀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황희도의 스팀팩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동접자도 올라가고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저 이게 다 일일이 시간상 언급할 수가 없으니 아이디만 제가 언급해드릴게요. 우리 미야킴님 그리고 JMC님 그다음에 고고싱님 권마렌님 그리고 지철님이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바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 내가 황희두에 이어서 하겠다. 의석이 형. 좋아 의석이 형. 지금 정신 아직 안 차리실래요? 아니야. 의석이 형. 지르고 와 이럴 거면. 왜냐면 너무 무리수인데 지금. 아니야. 보람 씨가 먼저 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선택권을 약간 민주적으로 드린 거고 의석이 형 손 들었으니까 의석이 형 드릴게요. 자, 오의석의 지지지로 출발합니다. 네. 손 안 들고 시작한 오이석의 지지지. 오늘은 그 3.1절이잖아요. 근데 예. 뭐 제국주의 시대든 현재 뭐 우리 이제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가는 이런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는 저는 착취라고 생각을 해요. 착취. 네, 착취라고 생각을 하는데 챗 GPT와 착취를 좀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챗 GPT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꺼내볼까 합니다. 일단 챗 GPT가 환경 빌런이다 하는 연구가 MIT에서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니까 MIT에서 챗 GPT 같은 이 오픈형 AI가 얼마나 탄소 발자국이 많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탄소 발자국을 이제 재본 거죠. 그러면 챗 GPT 써본 분들이야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챗 GPT에 검색을 하면 뭐라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도 있고 그 전에 챗 GPT에다가 그 훈련을 시키는 내용들을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도 이제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나온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크다 해서 이제 쭉 연구를 해본 거예요. 보니까 챗 GPT 자체를 그 연구할 수는 없어서 그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의 블룸이라는 오픈형 AI를 갖고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본 건데 이 블룸 같은 경우는 이 오픈형 AI를 훈련시키는 동안 50톤 정도의 탄소가 나온대요. 그냥 50톤 정도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블룸을 구동하는 슈퍼컴퓨터가 원자력으로 발전을 한 전기로 돌아간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탄소 발자국이 낮죠. 네. 탄소 배출량이 적죠. 그런데 챗 GPT 같은 경우는 뭐 화석연료로 그냥 100% 검색을 하게 된다. 훈련 과정에서 그 들어가는 전기가 다 화석연료로부터 온 전기다라고 한다면은 500톤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10배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검색을 하면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의 양인 거예요. 이게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구글로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 같은 오픈 AI로 검색을 했을 때 4배에서 5배 정도의 작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4배에서 5배 이상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연구였었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저 약간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각 집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이든 뭐 아니면 뭐 불러가지고 집에서 활용하는 기기들 있잖아요. 그 기기들도 다 그렇게 탄소가 많이 발생하나요? 걔네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걔네도 그 집안에서 나오는 전기는 아니겠죠? 걔네도 어느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매개자인 네. 거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나오는 전기가 아마 탄소 배출량이 많겠죠. 전기가 이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기존 검색보다 이제 챗 GPT가 에너지 소비라든지 그쵸. 뭐 탄소 배출량이 훨씬 많다.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연구가 GPT-3 버전을 이제 그 모델로 해서 연구를 한 거고 지금 3.5잖아요. 네. 이거는 더 발전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단어의 양이나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으니까 탄소 배출량도 훨씬 많을 것이다. 그게 지금 3.5가 매개 변수 1750억 개고 그렇죠. 4가 지금 훨씬 높잖아요. 조 단위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조에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워낙 얘기가 다 달라서 조에서 100조 개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이제 나오는 그
우리가 이 연구를 할 때 발전원이 그래서 무엇이냐, 재생 에너지냐, 이제 화석연료냐를 이제 그래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문제인 건데 네.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많이 구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뭔지 일단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아마 텔레비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딱 봐도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네. 같지 않습니까? 저 이제 구글 건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 건데 저렇게 생긴 와. 데이터 센터가 현재도 전 세계에서 이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차지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2%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챗GPT 같은 오픈형 AI가 많아지고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양도 늘어나니까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금만 있으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탄소 배출 많이 하는 환경빌런 국가가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 줄여가는 시대에. 이 데이터 센터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에 대한 그 주의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형님이 직접 물어본 거구나. 네. 이게 영어로 물어보나 한글로 물어보나 똑같은 말 나오길래 한글로 검색한 걸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면 챗 GPT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쟤한테 물어봤더니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비슷한 얘기해요. 챗GPT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진 않는데요. 왜냐면 뭐 얘가 뭐 발전소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본인도 얘기하죠. 검색하거나 훈련할 때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탄소 발자국에 기여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 했더니 필요할 때만 사용해. 그리고 뭐 코드를 최적화해. 이건 뭐 개발자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또 에너지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해. 효율 얘기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라고 또 하고. 또 5번째는 탄소 배출 오프셋이라고 상쇄라고 해서 내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다른 데에 뭐 나무를 심거나 탄소 배출권을 사거나 하는 방식으로 충당해라고 이제 5가지를 챗GPT가 직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론은 저거죠. 미아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게 사용하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 효율을 높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당연히 더 깔고 해외에 뭐 나무를 심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쇄를 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챗GPT 이미 지금 10억 명 이상이 사용했다라고 하죠. 앞으로도 이런 상상한 AI들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에 대한 환경 영향 계속 고려하면서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뉴스였죠. 이게 뭐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또 에너지 소비가 크게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아니면 원자력 그 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같은 작업을 해도 배출량이 좀 적은데 수력 발전 비중이 커지는 시간대 뭐 그런 때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저는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우리들한테 보통 일반 시민들한테 와닿은 게 지난번 카카오 그때 맞아. 그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때 그래서 저는 스타크래프트의 그 파일런이라는 건물 네. 그게 딱 비유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지. 거기 하나 해놓고 온갖 건물들 덕지덕지 해놓으니까 파일럿 깨지면 파일럿 하나 딱 깨지니까 다 마비되는. 네. 그때 실제로 이게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고. 맞지. 그래서 실제로 그게 챗 GPT가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또 이제 이 환경이랑 또 연결돼서도 우리가 기존에 놓치고 있었던 거, 뭐 편리함 혹은 윤리적인 측면 그것만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이 환경적인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정변님께서 챗GPT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했어? 저거 앞세기 우리 고고식님이 제 이름을 모르셨군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고고식님이 지금 협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고식님 슈퍼챗은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럼 됐죠. 뭐. 그런데 재훈님 실망 그리고 보람 PD 위주로 방송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보람님 혹시 또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방송을 제가 아빠 괜찮아 나 괜찮아.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늘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고고식님. 농담입니다. 다음에 일주일 1시간 그냥 혼자 여기 맡기고 다음에 먹으러 가죠. 그냥. 다음에 개인 채널에 차라리 방송을 하세요. 예, 개인 예. 채널 말고 다음에 한번 괜찮으실 때 그 재훈님이 끝나고 계속 방송 안 끄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올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잡담 타입으로. 예. 아니 이분은 지금 본인 그게 아니라 저희가 욕 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너희 셋 빠지고 저 이게- 건보람 위주로 방송을 해줘라. 코너가 있어서 제 네. 코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웃겨. 근데 이게 진짜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또 안 쓰자니 사람들이 이미 다 몰려가 있고 다 쓰는 상황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단계에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 그 정도가 일단 지금 당장 보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답변 아까 주셨잖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비슷한 게 좀 기사로도 나오더라고요. 에너지 효율성 개선해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해라. 그렇죠.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모델 크기 줄여라. 배출된 온실가스 상쇄 프로그램 활용 등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다는데 사실 이게 그냥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엄밀히 그쵸. 따지면. 근데 이게 결국엔 AI 개발자들이 이 하드웨어를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이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 요걸 활용하면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 개개인의 실천도 있지만 이건 특히 IT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같이 연동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 같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챗GPT가 얘기한 것처럼 필요할 때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사용량 줄여라. 재생에너지 깔아라. 그리고 탄소 배출 상쇄해라. 이 얘기들이 사실 지금 꼭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쵸. 사용량 맞아요. 줄여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라, 남는 건 상쇄해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윤석열 정부는 셋 다 안 해요. 문제는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실 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챗GPT 공부해라고 체근할 게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면은 상상을 하고 미래를 그려내야죠. 근데 네. 전혀 그런 걸 그릴 게 아닙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네요. 근데 그 들으시는 입 아픈 소리를 분들도 냈다 또. 약간 제가 얼마 전에 노무현 재단에서 그 토론회를 들었거든요. 정치 개혁 관련한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정치 개혁 관련해 가지고도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발전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아무리 저런 내용들이 다 좋아도 지금 저렇게 검찰이 딱 버티고 검찰 왕국인 상태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인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을까 또 생각하면 답답해지거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발전적인 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챗 GPT지만 이걸 기반으로 또 여러 가지 분화돼서 다른 기술들이 얼마나 또 금방금방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인 상태에서는 뭐도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니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건 아니고 AI의 일상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AI를 일상화 시키겠다.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라던가 그걸 하는 그 팀이 있으면 거기에서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니까 이 정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이들만 앉아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만들잖아요. 지금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지금 챗GPT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관통하는 문제가 또 있어서 하나 더 가져왔는데 노동 착취입니다. 네, 그 타임즈가 얼마 전에 고발을 했죠. 챗GPT가 케냐 노동자들을 시간당 $2 정도의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네. 있다. 그러니까 챗GPT가 시켰다는 건 아니겠죠. 챗GPT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 건데 이 챗GPT 이제 3 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문장을 연결하는 건 잘하는데 성차별이나 뭐 인종차별이나 혐오 표현 이런 걸 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은 데이터 라벨링 회사들에게 하청을 주는 거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거예요. 혐오다, 아니다. 무슨 혐오다, 뭐다 하면서 쭉쭉쭉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이제 최소 수만 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 하청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챗GPT 같은 회사가 데이터 라벨링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보통 실리콘밸리에 있다. 그건 데이터 라벨링 회사들이 1차 하청을 받는 거예요. 네. 받아서 2차 하청을 줘요. 어디로?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뭐 베네수엘라나 심지어 시리아 난민들한테도 네.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이제 고용된 직원들이 숙련도에 따라서 1.3달러에서 $2를 받네요. 그러니까 하루 2-3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숙련도라고 해봐야. 기본적으로 하루에 3,000원 정도밖에 이제 못 받는 건데, 시간당 3,000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건데,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이상의 이제 노동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독립계약자. 우리나라 치면 그 사업자로 네.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는 것처럼 똑같이 간주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그러면서 현재 동남아 국가들이 디지털 식민지가 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만 넘어간 거지 착취 구조가 똑같아요. 20년대 초반이랑 20세기 초반이랑 지금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문제가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도 낮은데 지금 트라우마를 너무 겪고 있다. 이 사람들이 매일 보고 있는 내용이 하루에 몇 시간을 폭력, 뭐 증오 표현, 아동 학대,
뭐 혐오, 수간, 이런 거. 살인, 자살, 고문, 근친상간 이런 거를 맨날 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 그러다가 힘들겠다. 영상 같은 것도 분류하고 그런 일들도 한대요. 디지털 라벨링 하다 보니까 꼭 챗GPT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강간, 뭐 절단, 뭐 이런 것들, 뭐 참수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TSD 진단받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시쳇말로 데이터 쓰레기장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네.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21세기형 인형 눈깔 붙이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인권 착취, 노동 착취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볼 때 이면을 같이 보는 입체적인 눈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검폭 어쩌고 떠들 게 아니라요. 근데 그 인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면은 저도요. 오히려 야 그러면 쟤네 우리 수입할 수 없어 막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이상한 인간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응답 속도라든지 결과의 정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쵸. 경쟁을 위해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한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성장만을 바라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등한시하게 되고 그걸 이제 다시 잡아주신 거라 보는데 결국 이게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이제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슈퍼컴퓨팅 그게 있어야 이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이 요소들까지 다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챗 GPT가 뭐 IT 기업에서 처음에 관심 갖고 사람들이 긱들이 여기에 좀 뛰어들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로는 요즘 책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네. 소설도 굉장히 빠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업계에서도 지금 뭐 이거에 대한 뭐 긴장이다, 뭐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말씀하셨듯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 민주시민들이 돼야 네. 저들의 뭐 장난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뭐 안철수 후보의 무슨 챗GPT 관련한 정당 그리고 뭐 양곡관리법 갖고 이상한 언프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현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네. 지금은 속도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저 약간 책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 그 알고리즘이 지배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 노동자들이 사실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어떤 사람은 난 5 정도 돼야 혐오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 정도만 돼도 혐오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다 너무 주관적인데 물론 이걸 방대한 양을 그래서 모으는 거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류하는 거를 또 어디까지 또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팩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탈진실의 시대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믿어야 될까 이런 내용도 있고 사실은 인간이 다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챗GPT 얘기를 가져온 이유가 네. 우리가 뭐 되게 세상이 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구조는 지금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문명 자체가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탄소 문명,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이제 먹고 양극화는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 하는 착취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챗GPT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명이 전환하지 않으면 챗GPT가 되던 뭐가 됐든 챗GPT 할아버지가 오든 뭐가 되든 착취의 시대는 계속된다. 그 양극화는 계속되는 것이고 우린 계속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그럼 그 만드는 걸 뭐 하나 조금 수정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변혁하고 아예 문명의 전환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서구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 탈성장 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담론으로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정치시사 프로그램이나 정치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들은 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탄소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시대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럼 뭐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바뀌고 될 것 같은데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틀에서 아예 문명을 전환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린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청년들도 많이 양성해내고 음. 기회를 많이 주고 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생률이든 뭐든 뭐 노인 빈곤율, 자살률 그런 문제 절대 안 풀릴 거다. 아. 근데 라는 이게 거죠. 한번 나중에 논의를 더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 밑바닥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탄탄히 쌓아서 같이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 정치권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만 주변에서 막 붙어가지고 선거철에 이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듣거든요. 그 압박을. 그래서 맞아요. 이게 또 정치권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그래서 맞아요. 이런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각자 책을 읽든 토론을 하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되고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계속 깔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걸 계속 퍼뜨리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의석이 형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아, 지금 오늘 채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고고식님은 돈을 또 보내주셨는데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보람 PD님 최고. 확실하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보람실 순서 왔거든요. 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근데 오늘따라 네. 근데 사회자님이 너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예. 자, 이거 민영동님이 프로답지 못한 건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기 씨가 명언을 아니, 예전에 했어요. 그치, 뭐냐면 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며칠 밤을 샜는지 도대체 뭘 하다 왔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고려하지 그치. 않는다. 내가 이거 뭔지 뭔지 알게 뭐야. 네, 아, 프로들이 하는 건데. 아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난 보람씨 띄워주는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 뜬금없이 공격하는데 이거? 아무튼 아, 네, 자 죄송합니다. 민영동님이 민주시민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아무튼 이런 얘기도 나눠주셨고요. 일단 좋습니다. 누군가가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보람의 쇼미더월드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쇼 미더 월드. 네, 근데 점점 이제 점점 좋네. 래퍼 같은데 좋네요. 이러다 쇼미 한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루브가 좋아하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어. 그건 아닙니다. 노엘 예, 노엘 예. 저격수가 제 앞에 계신데. 그치. 네, 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뭔지? 틱톡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답을 알려주고 물어보는데 무슨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지금? 그때는 이제 선착순이 되는 거죠. 빨리 외치는 사람이 네, 난 맞추는 모바일 거죠. 성경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가능성 있네요. 근데 음. 네, 어떤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틱톡인데요. 그게 30억이라고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게. 근데 이거는 지금 올해 나온 작년 기준 자료인데 21년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포브스가 집계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순위가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화면이랑 조금 다른데 21년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텔레그램 순으로 탑 5거든요. 다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우리의 유튜브는 11위고요. 의외로 좀 낮죠. 오, 진짜 낮네. 네, 낮습니다. 근데 틱톡이 저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다운로드를 많이 받고 이용이 되는 그런 앱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이 다운받았으면 지구가 80억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고 이용을 했는지 아마 가늠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일부 주에서는 저걸 사용 금지를 시키고 있었고 최근에는 뭐 캐나다에서도 공무원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 연합에서마저 다 이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몇 년 전부터도 틱톡이 모 회사가 중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회사에서 중국 정부로 뭐 정보를 주고 있다. 그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있다. 세계인들의 뭐 가입해서 뭐 그런 개인 정보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근데 또 나오는 얘기들은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미국이든 해가지고 우리는 특정 나라를 그렇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개인정보 뭐 사이버 안보 때문에 이걸 금지할 뿐이지 뭐 중국이라든지 특정 나라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거든요. 우리는 중국 때문에 이거 금지하는 거야 라는 거는 외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음 아프지만 어떤 나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굳이 어떤 나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윤석열이요. 네. 사실 진짜 궁금해서. 우리나라 예,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뭐 다른 나라가 심지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굳이 뭐 이 나라의 적은 저 나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뭐 황희도 씨도 IT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이버 안보
이 정보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정보에 대한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근데 대놓고 중국 뭐 틱톡 금지하자라 이렇게 말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직까지 기사로 나온 거는 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뭔가 그 이후에 추후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와,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것까지 대응한다 그러면 또 이제 중국에서 더 안 그래도 눈에 까셨는데 잘 됐다 싶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실제로 그 최근에 그 젊은 층들 사이에서 본디 한번 써보셨어요? 본디 써봤죠. 본디 뭐 일부 언론은 본디가 뭔디 뭐 이렇게 기사 쓰는데 노렸네. 그런 분들은 빨리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그 약간 노잼 올드 개그잖아요. 스타일이야. 올드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중국에서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다 탈퇴하고 정보 삭제 요청하고 막 그랬었죠. 네, 이게 뭐 사실은 중국이 문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우마오당이라던가 뭐 중국은 그때 워낙 댓글 조작. 네 맞습니다. 댓글을 조작을 하는데 댓글 조작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혼동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나라들이 알게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게 있잖아요. 밝혀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를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그 윤석열이 예산 투입한 그 뭐냐 10만 양병사 10만 사이버 전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그쵸. 바로 지시했던 거거든요. 그 기사는 진짜 요즘 못 봤네. 10만 사이버 양병설 해가지고 거의 요즘 신천지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신천지 그 행사 끝나고 요즘 악플이나 그 따봉 숫자나 아니,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 많아졌어요. 외주를 준 거 아닐까? 활동, 실제로 그 뭐 이제 10만 명의 사이버 전사 양성 네. 얘기도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 어쨌든 그 지금 최근에도 한번 털렸었거든요. 그 한국 몇몇 부처가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걸 양성하는 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도 국정원에서 그 기자로 위장해가지고 민간인 사찰한 게 또 최근에 드러났어요. 그 간첩 한창 그걸로 하면서 국정원 압수수색 나갔을 때 그래서 그때 이명박 국정원 때랑 너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된다. 근데 저들은 늘 겉으로 포장을 그렇게 씌워놓고 뭔가를 해요.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그 포장지를 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린 이걸 위한 건데 니네 음모론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걸 되게 능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우려됩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그럼 사이버 전사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 해커 안 보이고 어떡할 그렇지. 건데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어서 되게 조심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야, 근데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정말 개인정보 때문에 뭐 틱톡이니 뭐 저거 뭐야 중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실적인 조치를 취하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외교를 다 망쳐놔서 중국에 뭐 떵떵거리고 할 수 있는 뭐 뒷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편도 없고 실익도 없고 외교를 망쳐놓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게 너무 찌질하죠? 너무 찌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특히 솔직히 저도 윤석열 정부가 너무 형편없다 생각하면서도 또 이제 경제랑 맞물려서 이걸 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가 그거랑 살짝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왜냐면 사이버 상에서 정보를 두고 일어나는 이런 또 안보와 무기화가 있고 자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 무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다 지금 경계가 뚜렷해지고 네. 벽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리튬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데 들어가는 자원인데 최근에 흰색 석유라고 불리고 있어요. 3년 사이에 가격이 10배가 뜁니다. 지금 또 올랐다가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사진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저기가 우유니 사막이에요. 저기가 볼리비아. 네, 볼리비아, 오. 뭐 칠레 이쪽 그 삼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남미 쪽에 네, 저 흰색 사막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생산량은 호주가 가장 많아요. 한 절반 정도 가까이를 호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뭐 그 다음이 뭐 중국하고 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칠레가 매장량이 많은데 뭐 최근에는 이게 뭐 그렇게 금처럼
그렇게 희귀한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발견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스웨덴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인도에서도 굉장히 큰 매장량이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딱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는 이거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중국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뭐 멕시코 등 볼리비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등등 다양한데 중국에서 이 정제하는 기술 있죠. 네. 이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또 선진국에서는 뭐 환경 문제 등등 해서 이거를 별로 하고 있지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중국에서 그대로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을 점점 자국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중무역에 대한 적자가 수출은 안 되는 거구나.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걸 다 채널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너무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당장 이거 요소수 사태가 있었는데도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뭘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이게 기업에서 최근 포스코가 ESG 그린 워싱이라고 많이 얘기를 최악이죠. 해주셨는데 근데 포스코가 뭐 다른 쪽으로 거기서 채굴에 대한 투자를 또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양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기업들 차원에서 여기를 뚫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국유화를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채굴권을 줬다가 아예 뺏어가 버렸어요. 이런 식이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뭐 안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지 말고 뭐 세금 내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또 문제가 근데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게 미국에서 그 IRA 법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은 사실은 중국을 배제하고자 그리고 메이드 인 미국을 만들고자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많이 나는 거를 우리가 다 거의 중국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다 하면 미국에서 지원금을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계속 나왔었는데 1월부터 지금 한 50여일간 그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 정도? 네. 하늘 한 24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특히 지금 그 중에서 중국 관련된 거랑 반도체 타격이 되게 크다. 이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왔었고 결국에는 중국 의존도가 지금 한 4분의 1 정도는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변화시킬 거냐. 공급망 다변화 얘기도 나오고 뭐 결국에는 우리가 또 자원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 갈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좋든 싫든 문재인 정부 때 깔아놨던 길 뒤를 거기서 방향을 살짝 트는 건 그렇다 쳐도 그걸 다 아예 엎어버렸으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엎어버렸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뭐 보수 진보 차원으로 자꾸 저쪽에선 프레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저들의 의도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거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전기차. 그쵸. 뭐 아까 댓글도 맞아요. 나왔는데 전기차 배터리 이거 엄청 중요해졌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방금 딱 말씀하신 니켈, 코발트, 망간을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이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의 문제도 아닌 거고 정말 걱정이에요. 거기다가 뭐 틈나면 아프리카 국가들도 저런 그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DR 콩고도 웬만한 거 다 맞아요. DR 콩고 거의 백화점이잖아요. 네. 거기는 웬만한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자원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DR 콩고가 더 발전이 안 되는 식민 상태에 먹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 지속되는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건 원희룡 뭐 유석열 계속 그랬죠. 아프리카 손발노동 얘기하고 아프리카 비하 발언하고 그리고 뭐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신북방 신남방 이미 다 엎어버리고 최근에 또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거 했죠. 뭐 OD 차원에서 아프리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부산 엑스포 지지해달라고 아 맞아요. 네. 쇼하고 들어왔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외교를 도대체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아시아 국가들과도 지금 저기도 뭐 동남아 국가들도 적잖이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사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은커녕 오히려 나오는 뉴스도 별로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계속 그러면서 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뭐 시장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요즘 다른 나라들 지금 다 블록화되면서 오히려 정부가 길을 터주고 기업이랑 손잡고 콜라보하면서 경쟁력을 주변 국가들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가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뭐 러시아랑 싸우고 있고 그래서 뒤에서 몰래 자원은 또 수입하는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맥락을 알 수 없는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죠. 국가가 앞서 길을 뚫어줘야지 앞서 빌런 짓을 하고 있으면 뭘 믿고 일을 하느냐는 거죠. 당장 작년에도 보면 현대차에서 직접 미국에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딱 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식 자유가 진짜 웃긴 게 네. 뭐 최근에 은행에 대해서도 말 많았잖아요. 뭐 이 엄청난 성과금 잔치한다 그러면서 네. 뭐 한 16조 정도 4대 은행이 벌고 해서 그 막 퇴직하는 사람들 돈 두둑히 챙겨주고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입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 필연적인 거잖아요. 이런 특히 중요한 시기에. 그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깠던 게 대부분이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한다. 저건 좌파식 사고다. 막 있는 자들 걸 뺏어갖고 억지로 이걸 그 자기 포퓰리즘을 위해서 막 저런 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욕했는데 자기네도 필요하면 저렇게 개입을 해요. 최근에 또 소주 6,000원 그것도 그쵸. 막 논란 되니까 부랴부랴 왜냐면 소주는 정말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주 6,000원 된다니까 또 거기에 막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들 패니까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뭐 하는 거냐. 그때 엄청 반발 심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차라리 맞으면 그걸로 뚫고 나가든가 앞뒤 다른 얘기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어떤 철학적인 뿌리도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퍼붓고 다니고 아 건퍼 막 이러고 다니니까 진짜 저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뭐 50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에 대한 보조금을 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 배터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로 공장을 지으면 이거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줄게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중국에다가 신규 투자 안 한 애들 중에서 신청하면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첨예합니까? 사실은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전쟁이잖아요. 이거 전쟁인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배터리의 핵심이 보면 전자정보기기, 뭐 수송기계라든지 로봇 군사라든지 네. 뭐 에너지 저장 산업용 뭐 또 그렇고 그런 거랑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갑자기 뭐 자원 얘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도 새날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지금 현 정부가 뭐 어떻게 물론 이제 정부만의 얘기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곳곳이 그냥 다 폭탄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노동자들의 삶이랑 결국은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뭐 많이 보급한다. 그러면 기존의 카센터들은 어쩔 거예요. 그렇죠. 내연기관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카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정비사들이 할 일이 사라지는데 그런 정의로운 전환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돈을 쓰라고 기후재원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더니 문재인 정부 때 기후재원을 어떻게 쓰는가를 우리가 비판할 때 왜 맨날 기후재원을 전기차에만 써? 라고 했었어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라고 했는데 이건 더 후퇴했어요. 전기차는커녕 기후재원으로 산악열차 같은 거 뚫고 있으니까 더 후퇴하고 있는 중인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전환의 시대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더 벌어질 텐데 답답하죠. 답답하죠.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정부에다가 지금 당장 뭘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관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저도 비정치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괜히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댓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뭐 그래 쌀 이거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나 뭐 이런 걸 저런 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그거 그럼 우리 세금으로 사주는 건데 하고 댓글이 도배가 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1조로 그 양곡관리법으로 그 쌀 매수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십 조 몇백 조 들여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주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니까 세금이 그런 데 들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선동을 당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책을 사람들 여론 선동 당하지 않는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겠다. 댓글 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댓글 작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대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지자분들께서. 네. 그런 걸 좀 모니터링도 하고 주변에 다른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설득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욕먹는 게 지금 민주당을 지지 안 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그쵸. 정의당이 최근에 그 김진태빨 레고랜드 사태 거기 수백조 돈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래놓고 김진태는 최근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정의당은 또 그걸 두고 강원도 정치권 문제로 싸잡아서 양비론 펼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지 무슨 또 자기네들의 그냥 무적의 실드 논리 있잖아요. 아 우리가 민주당 편 안 들어줬다고 우리 욕해? 아니다. 이거 말장난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계속 공부하고 업데이트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관하시는 분들 저 부탁 있습니다. 오. 특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환경부 인스타그램 가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국립공원 하겠다고 다 개발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건 그거였죠.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한 것이었죠. 환경부가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다 개발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진 장관이 영상을 찍었어요. 자원순환을 위한 뭐 습관, 뭐 탄수중립 위한 습관 하면서 플라스틱 뭐 줄이기 이걸 했길래 전 댓글 달고 왔거든요. 웃기지도 않는다. 그린워싱 하고 있다고. 그거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에게 호도하는 거죠. 마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또 속을 사람들은 또 속아주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야, 네. 보람의 쇼미더월드에서 의석이 형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어요. 저 보람 씨 마무리 해주세요. 아, 네,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그 대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쪽 지지자인 척하면서 만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일부러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온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댓글도 전 달아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마무리됐습니다. 대관으로 마무리가 됐군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뭐 다 순서가 지났네요. 저희 업데이트 방송이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생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또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끼리 또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여라 꿈동사님도 오늘 조금 늦게 오신 것 같긴 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각자 준비한 주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업데이트만의 묘미죠. 한 5분 10분 정도 저희가 그냥 가볍게 그냥 소통하고 노가리나 좀 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근데 고고식님이 저렇게 5만 원 후원해 주신 거 말씀 안 하세요? 그거 하려고요. 그래요. 아니 진행에도 순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내실 분들은 보내드리고 구구식님이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재우야 의서가 잘생기고 똑똑해서 부럽다. 나의 노를 부탁해. 이거 의석이 형님 괜히 잘생겼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읽어달라 그랬구나 형. 알겠습니다. 노후 보장하겠습니다. 5만 원 보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여라 꿈동사님 늦은 걸 콕 찍어쁘네. 예. 그런 뜻은 아니고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이디는 굉장히 저랑 유대감이 높은 그런 아이디인 겁니다. 예, 좋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려고 할 얘기 없죠 지금. 재민씨다. 뭐 소통하는 거죠. 뭐 할 얘기가 있어야고. 나가실 분들 가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통 좀 하면서 왜냐면 이런 시간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지자분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방송하는 사람들이 읽어주고 해야. 왜냐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번에 당원 입당 러쉬라고 하죠. 그쵸, 입당 러쉬. 엄청난 입당 러쉬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권리당원이 되려면은 6개월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일찍 와. 왜 3분이나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으면 3분이라도 일찍 와야지.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얘기를 계속 저 원래 근데 지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 희두가 그건 잘 알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진짜 좀 변수가 있어서 오늘은 좀 저희가 희두님을 잘 몰라요. 늦었고요. 자, 따뜻한 밥상님이 잘 들었어요. 노가리 시간이 더 길어지길. 예. 웬지데이님이 38명에게 문자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죠. 38명에게 문자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두님? 이거 희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거는 꼭 자기가 왜요?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문자 보내는 거 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근데 사실은 약간 자유? 조금 윤석열 지지자세요? 네? 자유? 아 저는 아니 빡쳐요 너무. 저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윤석열이 네, 그 아니, 이상한 그러니까. 걸 나도 시켜놨어. 자유 들으면 이제 노이로제가 올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분노해서 저도 사실 와이프가 지역에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아. 보냈냐고. 어차피 우리 지역구 의원은 그런 양반이 아닌데 제 부평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는 아닌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현 이후에 탈당을 했던 그 분들도 다시 지금 입당을 고민하시는 것 같고, 또 기간이 안 돼서 입당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주위에 많이 동료를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제 뭐 새날에서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특히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확 분노하고 그러다 보면 막 흥분도 하고 누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근데 누가 봤을 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꼭 그런 장면을 갖고 와서 이상민 의원처럼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얘기하면서 전부 지지자들이 지금 막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엔 저는 그 집단 지성이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분노 확 하고 쏟아낼 거 쏟아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입당 러시도 얘기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 분들은 보내고 뭐 그러면서 이게 이 다음 플랜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당원들을 너무 가르쳐야 될 대상, 뭐 무슨 막 광기에 휩싸인 대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2023년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라 보고 그냥 그렇지. 물론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하실 말씀했다 봐요. 그쵸. 그래서 그렇죠. 그냥 분노하신 분들은 문자로 표현도 하고 뭐 좀 흥분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또 그 열기가 식으면 다른 방향 찾으면 되는 거고 네. 뭐 그렇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뭐 사람들이 예상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나는 불을 투표했다 이렇게 답장 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물론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리고 대놓고 이때까지 그 자기의 의사 표명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망생이거나 아직 그 자리 리그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등등 중에서 자기가 의사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속으로는 뭐 서른 이상민 등등이랑 생각이 똑같은데 겉으로 안 드러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난 차라리 그 말하는 게 낫다. 박지원도 차라리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떤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거나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숨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지자들이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안 맞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한 3명밖에 없는데 38명이 나오니까. 뭐 자아가 여러 개인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아니래. 거죠. 씨, 어떻게 된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진짜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민주당이니까 찍어줬지 사람들이 그 사람 찍어준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표를 그렇죠. 준 건데 네, 민주당이니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주목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된 민의를 대변을 해야지 사람들이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오늘 아무것도 맞아요.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늘 매불쇼 보셨어요, 재훈님? 못 봤어요. 네. 그 거기에 그 박시영 대표님 나오셔서 거기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화해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대표가 정치란 게 그런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 이게 안 된 걸 이번에 38명이나 된 건 특히 의사가 없다는 거다. 이러면서 막 좀 대립하는 게 나오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에 공감해요. 지금 뭐 화해하고 이런 낭만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뀔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38명이나 나오지도 않았다고 보고 여기서 뭐 어설프게 화해해야 된다 이런 막 당이 얘기하는 것 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같이 못 갈 사람 같이 못 가는 거죠. 얍삽하게 뒤에서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안 한다 그래 놓고. 그쵸.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화해를 하라는 건지. 그래서 뭐 굳이 그 안 챙겨 보신 건 알지만 이번 거는 꼭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아도. 네. 아이 무슨 소리? 아이 또- 박지영 대표님 나오는 건 제가 무조건 챙겨 보죠. 또 저희 근데 안 보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어디 들렸다 오느라 제가 좀 방송도 늦었는데 자꾸 이거 늦은 얘기 계속 하게 되네.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오늘 3분 늦은 만큼 5분 더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없으시죠? 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네. 아니 죄송한데 본인이 진행을 하지 마세요. 예. 아니 뭐 본인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황희대 근데 진행을 이게 갔다.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지지자분들 약간 이런 감성의 방송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감성? 제가 아까 분명히 주제가 끝났다고 나가신 분 나가라 그랬는데 진원이 늘고 있어. 이렇게 밀고 있어. 혹시 치킨 시키신 분도 있나요? 시켰다면 나가려고. 치킨 시키면 바로 나갑니다. 우리는 바로 끕니다. 예. 치킨까지 시키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매부쇼 아까 보고 왔어요. 독거노인 재우 집에 가기 싫어서 말이 길어지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당원분들, 시민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맞아. 다 아셔. 그쵸. 딱 본질을 짚으시잖아요. 희망의 날개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우리 자식들 너무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부탁합니다. 예. 내가 일정 안 끝내니까 슈퍼챗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새날에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뭐 슈퍼챗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갑니까? 다 우리 새날을 위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새날 9주년 축하해주신 진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또 그런 의미 있는데 또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 대표로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이 당원들과의 소통 강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당원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5분 10분이라도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깔때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예. 나중에 정재호 TV 그냥 구독해 주시고 거기 가갖고 하세요. 끝나면 바로 넘어가다가. 네, 보람 예, PD도 예. 있습니다. 네, 보람 PD도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오늘 노가리 타임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좋아요.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저도 화장실 아까 못 갔다 왔더니 화장실 가고 싶네요. 빨리 끝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개인적이야.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